수업 이어가겠습니다.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이 계세요? 진도 나가겠습니다. 백제의 성립과 발전 가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백제의 성립과 발전 부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백제의 성립. 자, 잠깐 보겠습니다. 첫째 줄, 원조 밑줄 긋습니다. 원조와 비류 중에서 원조 특히. 자, 고구려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고구려 건국자 주몽, 그의 부인 소선호, 소선호와 사이에 비류와 원조 두 아들이 있고, 주몽이 왕위 계승권에서 그의 친아들인 유리가 부여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 유리가 왕위 계승권이 되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선호 세력과 그의 아들 비류, 원조는 주몽 세력에게 결과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결과 이 세력들은 남하하게 되었다. 원조는 오늘날에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비류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동네 미추홀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미추홀의 비류는 나라가 멸망하게 됐고, 원조가 세운 이 백제만이 유일하게 살아남게 되었다. 근데 이 사람은 전부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부여계통이에요. 다 부여계통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부 다 어디라고요? 부여계통이다. 또는 부여의 일파이다. 이런 용어를 써요. 부여계통이다. 부여의 일파이다. 그렇다면 이네들이 세운 나라들의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도, 거의 대부분이 부여와 상당 부분이 일치한 게 상당히 많다. 아셨죠? 정치 부분, 그 다음에 사회제도 부분, 그 다음에 무덤, 묘제에 관련된 부분 상당수가, 부여의 부분과 상당수가 일치하고 있더라는 정도로 우리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단어 꼭 아셔야 돼요. 부여계통이다. 부여일파가 세운 나라이더라. 고구려 백제의 공통점이더라. 자, 첫 번째 고이양 보겠습니다. 고이왕 봅니다. 자, 고이양은 3세기 인물이고요. 고이양 앞에 적어요. 3세기라고 적어요. 3세기. 밑에 금축왕은요. 4세기. 최소한도 3세기, 4세기 왕 정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고이왕입니다. 자, 율령을 반포했다 그랬습니다. 율령을 반포했다. 이분이 가장 빨라요.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중 율령 반포가 가장 빨라요. 아까 고구려 율령 반포는 누구였죠? 네치. 소수리막. 몇 세기? 4세기. 여기 몇 세기 지금? 3세기. 율령 반포 가장 빠르신 분이 백제의 고이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 게 시험에 잘 나요. 뇌물 받는 관리는 종신형이에요. 뇌물 받는 관리는 종신형이 밑줄 긋고요. 종신형. 그 다음에 절도시. 절도시 유해형과 2배의 배상을 가졌다. 일반 범죄는 일책 2법을 정하였고, 관리들은 범죄는 일책 3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절도죄도 시험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리해 주셔야 돼요.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보겠습니다. 고조선 절도하다 걸리면 뭐가 되는 거죠? 노비. 가장 강력하죠. 노비. 이거 뭐죠? 일책 12법. 꾸지일책이라고 해서 한번 꾸지는데 12배. 여기는 일책 2법. 그나마 가장 현실에 가깝죠. 최소한도 절도죄 처벌 규칙 정도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하여튼 그 첫 번째로 뇌물 받는 관리는 종신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현직에 가서 뇌물 받으면 어떻게 돼? 잘려. 절대 받지 마. 연금 받는 게 훨씬 나아. 뇌물 받아서 잘리면 안 돼, 여러분.
자, 두 번째, 육자평과 16관등제를 마련했다. 육자평, 16관등. 육자평과 16관등이 등장했다. 육자평은 뭐예요? 장관이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장관이 전문 분야 6명이 처음 등장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중국 어디에 영향을 받았어요? 중국의 당나라가 이런 제도를 만들었죠. 삼성 육부제도를 만들었죠. 그죠? 그럼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자, 당나라 영향을 받았다. 삼성육부 백제는 손 들어봐. 안 받은 것 같다. 안 받으면 누구로 받아야 돼? 안 받은 이유가 뭐예요? 타임이 안 맞지. 시기가 안 맞지 지금.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했던 얘기가 고향은 몇 세기라고요? 3세기라고요. 당나라는요 7세기 가야 돼. 6세기 후반 7세기 넘어가야 된다고. 3, 400년 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받을 수는 없잖아.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뭘까? 어디서 온 걸까? 육자평 관등제 이게 어디서 왔어요? 네? 어디요? 부여에서요? 아닌데요.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앞전 시간 중국 역사 공부할 때 중국의 정치와 그 행정제도가 이 책에 다 쓰여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건국자인 정도전이 이 책을 보고 조선 경국전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 주례예요. 주례예요. 그래서 주례가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할 때 주례 시험 나옵니다 했잖아요. 주례가 정치제도와 행정제도가 다 여기에 시범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중국 당나라 얘들도 전부 이 책을 원형으로 삼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 책을 원형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백제 육자평 16관등 제도는 당나라의 삼승육부 제도를 모방하였다. 틀린 점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내용은 유사하지만 그걸 가져온 건 아니니까 차용한 건 아니니까 그거 구분하셔야 되고 관등제는 16관등이라고 그랬죠. 네. 자, 백제 관등은 16관등, 고구려 관등, 신라 관등 다 잡아야 되겠네. 그럼 고구려 몇 관등? 몇 관등이요? 10? 백제고 고구려도 잡으라고 신라 다 잡으라고 정리하라고. 네, 통으로 정리하자고. 자, 볼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뺄게요. 고등학생들이 보는 국정교과서의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10여 관등. 우리 공무원 책에는 좀 더 세분화시켜서 14관등이에요. 14관등이에요. 신라는요? 17관등. 됐죠? 근데 이거 못 외우시더라고. 네, 이렇게 써주고 열심히 필기노트 했는데도 모의고사에 대해 말장난하면 단어 다 틀리더라고. 네, 복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1시간만 복습하면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우리 고이항 갑니다. 공복제도. 네. 공무원의 복장이라는 뜻이에요. 공무원의 복식이 만들어졌다. 공무원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은 옷을 입어야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죠? 율령이 반포됐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은 말로 써야 돼. 공무원의 복식을 입는다는 것은 율령이 반포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라, 백제, 고려가 세 가지가 시험에 끊임없이 나오죠. 여러분의 함정이 빠뜨리죠. 색깔을 물어본다고요. 신라, 자, 비, 청, 황. 신라에 법 좋아하시는 분 누구예요? 법 좋아하시는 분 이름이 붙어있잖아. 법웅왕 붙어있잖아. 법웅왕이라고. 나 법 좋아해요 써있잖아요. 법풍. 법으로 흥하신 분 써있잖아요. 백제는요. 자, 비, 청이에요. 누구라고요? 방금? 율령반포하신 분? 예, 가장 빠르다고요. 고이항이라고. 고이항. 이거 못 외우신 분들 위해서 제가 외우는 방법. 백제 율령반포가 누굴까요? 자비청을 옷을 입었다는데요. 고이항이잖아요. 이 고이항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고양이가 생각나죠. 고양이에 하얀 고양이, 검은 고양이
이게 색깔이 섞였다고 봐요. 알록달록 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여러 색깔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아, 그럼 고양이 왕이겠네 이렇게 암기하시면 기억력을 그나마 오래 갈 수 있어요. 선생님 암기법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게 있으면 여러분 거 하시면 돼요. 뭐 굳이 선생님 거 차용했을 필요 없어요. 고려 뭘까요? 다음에 틀려져요. 자단 비녹이에요. 이건 고려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오는 거죠. 누구죠? 광종이죠. 고려 광종입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공통적인 게 뭐죠 지금 현재? 넘버원의 자색이죠. 자색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검붉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검정색과 빨간색이 좀 섞였다 보시면 되게 검붉은색, 이걸 자색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제 그 고려시대라든가 조선시대 그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왕이 딱 앉잖아요. 그럼 좌우에 무무백까지 앉잖아요. 앞줄에 제일 앞줄 쪽에 서 있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 자색 옷을 입어요. 자색 옷을. 자색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여러분 보여주고 싶은데 자색이 없나? 우리 학원에? 자색. 검정색과 붉은색이 섞여 있다. 뭐 없어. 뭐 할 만한 게 없어. 펜 한번 줘봐요. 이런 색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색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 사극을 볼 때 좀 신경 써서 보겠지. 이제 색깔별로 쓰는구나. 근데 제일 뒤에 녹색이 입은 애가 제일 앞에 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고증이 잘못된 거지. 그죠? 네, 최소한도 이런 색깔 입었던 애들이 제일 앞쪽으로 와주는 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3번 갑니다. 왕이 형제 스습이 실현하여 고대국가의 기반과 제도를 마련하였다. 4번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여 낙랑과 대방을 공격하여 대방 태수를 살해하였다. 서진과 교류 사실을 파견하여 외교관계를 맺었다. 뭐 이 정도. 네, 1번 지문과 2번 지문만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초고 갑니다. 우리 아까 외우라고 그랬죠? 4, 5, 6 뭐라고요? 백고신 4세기 최고 전성기 이제 근초고관 가겠습니다. 자, 왕위를 부자세습으로 바뀌었다. 왕위를 부자세습으로. 부자세습이 되면 뭐야? 무조건 왕권이 강화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시성을 가진 사람을 왕비족으로 맞이하였고, 남으로는 마한을 정복하였다. 369 밑줄. 이 연도 문제 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북으로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원왕을 살해했다. 자,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그 연도를 외우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외우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가 백제, 여기가 고구려. 올라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백제 근초고왕이 갑작스럽게 군사력이 증강돼서 지금까지 미스테리예요. 해결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한 10,000명에서 한 40,000명, 50,000명까지 군사력이 막 증강되는 거예요. 어디선가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온 기록이 없어요, 지금. 갑작스럽게 군사가 증강될 이유가 없는 증강돼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게 미스테리예요, 학계에서도. 뭘까? 도대체 어디서 군사가 왔을까? 일본일까? 신라일까? 답이 안 나와요. 추측은 가능한데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록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 여기 봐봐요. 평양하고 항해도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애들이 낙랑이에요. 자, 어디라고요? 평양하고 항해도적 경계를 걸려있는 그 지역이 낙랑이었어요. 이해 가시죠? 자, 낙랑은 누가 몰아냈어요? 미친듯이 공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미천왕이잖아요. 미천왕이 어디를 미친듯이 공격해서? 서한평을 잘랐잖아. 그래서 어떻게, 야, 니네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그냥 갖기 위해서 다 빠져나갔잖아. 한사군들이. 그리고 이 지역을 누가 다 먹은 거야, 지금 현재? 낙랑, 대방, 임둔, 진번 지역을? 그걸 다 먹은 거잖아요, 쉽게 해서. 근데 근초광 생각이 이래. 야, 한사군 땅은 원래 니네 땅 아니잖아. 맞지? 원래 고조선 영토잖아. 맞잖아? 니네 땅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니네들은 다물 정책을 해서 고조선의 정책을 빼앗는 정책을 펼치는데, 야, 이거 주인 없는 땅이잖아.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자기 땅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 누구 입장에서? 근초 입장에서. 봐요. 근초 입장에서 낙랑 같은 세력들이 여기 중간에 포진했기 때문에 백제 여기를 공격을 쉽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영토가 고구려 땅이 영토가 됐다면 근초광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지. 저거 깃발 꽂은 사람이 인자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군사를 끌고
이쪽 지역을 공격이 가는 거야. 항해도 지역을 가는 거야. 이게 이제 그게 남평양성이야. 그런데 가기 전에 문제는 이쪽 남쪽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즉 백제가 마한 변환 진환할 때 이 마한 지역을 전체를 다 통일 못했단 말이에요. 아직. 특히 이 지역이 영산강 일대 지역이 아직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어요. 근초고왕이 만든 백제에 투항하지 않고 있다고요. 계속 저항하고 이쪽 부족들이 부항하고 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근초고왕이 먼저 한 게 뭐야? 이쪽 지역 영산강 일대의 세력들을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영산강 세력을 제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정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에 나를 등지고 있는 애가 나에게 언제든지 총칼을 겨눌 수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디부터 정리하고 가야 돼? 뒤에 있는 애를 먼저 정리하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 순서가 되는 거지. 이거 순서 애우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상식으로 풀 수 있잖아요. 뭐 369년, 370 이거 연도 지금 이 순간에 외울 수 있지만 여러분 시험장 갈 때 못 외워요. 연도. 근연도다 연도 다 외우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남쪽 영산강 일대를 정리하고 북쪽으로 올라갔다. 순서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으로 평양성을 공격. 더 엄밀히 따지면 평양성이 어디라고요? 남평양성이에요. 항해도 지역이에요. 그리고 고구관을 살해했다. 그 다음에 요소, 산동, 일본 규수지역을 진출하고 고대 상업 세력권을 형성하고, 그죠? 별표하시고, 별표 기본입니다. 남진국이 동진간 중에 동진에 밑줄 긋습니다. 동진에 밑줄 긋습니다. 동진에 밑줄 긋습니다. 동진과 교류했다. 동진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죠. 왜? 밑에 침류왕 때 불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박사고웅이 서기를 편찬했다. 현재 전하지 않습니다. 네, 4세기에 고웅이 역사서를 편찬했다. 5번, 일본의 문화가 전파됐다. 아직기 한자입니다. 일본의 아스카 문화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박사왕인으로 하여금 왕인의 밑줄 긋습니다. 논어와 천자문을 전래했습니다. 아스카 문화 봐야 되겠죠? 아스카 문화. 우리나라가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죠. 시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 있는 거 아시죠? 봐볼까요? 제일 먼저 전파가 된 게 뭐 있을 것 같아요? 신석기. 신석기에 뭐가 건너갈까요? 우리 농사가 시작됐잖아요. 그럼 일본에 뭘 가르쳐줘야 될까? 농사 짓는 게 건너가지 않겠어요? 무슨 문화라고 그래요, 이거 갖다가? 조몽이라고도 하고 조몬이라고도 해요. 토기가 건너가기 시작해서 농사가 시작되기 하면서 조몽 토기가 건너갔고요. 청동기에 조피수수라든가 그 다음에 보리라든가 쌀 농사가 지내서 야요이 문화가 전파돼요. 야요이 문화. 농경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철기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가야죠. 가야. 가야는 뭐가 전파될까요? 가야의 토기가 일본에 전파되기 시작해요. 가야의 토기가 전파됐다. 3국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일본의 문화를 또 전파해요. 이걸 무슨 문화라고 그러죠? 방금 얘기했던 아스카 지역이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아스카는 아스카 문화라고 불러요. 아스카의 문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공부하는 것, 유교 경전이라든가 불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 제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봐볼까요? 유학, 불교, 정치, 제도 또는 행정,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을 전파되기 시작했다. 삼국시대. 최소한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파됐다. 고려시대도 전파되죠, 당연히. 고려시대도 특히 불교 같은 게 많이 전파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상.
불교, 불상 이게 꽤 많이 건너가게 되고요. 조선시대 전기에는 주로 이제 해하들이 건너갑니다. 해화. 그림이 아시죠? 그림. 해하. 이수문, 문청 이런 사람들 해하가 조선 전기에 일본에 건너갑니다. 그림입니다. 해하 같은 게 건너갔다. 자,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기본적으로. 다시 우리 유인물을 가도록 합니다. 칠지도를 하사했다. 칠지도. 칼이죠. 칠지도니까. 책이 지도가 안 나와 있는데 칠지도는 이런 거죠. 이렇게. 이걸 칠지도라고 합니다. 이건 칼도자가 들어가긴 들어갔죠. 네, 칼도자가 들어가긴 들어가서는 칼의 용도보다는 장식성이 있는 거죠. 장식용이죠. 이건 뭐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쉽게 해서 너는 나의 밑에 아랫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칠지도입니다. 칠지도. 그런데 일본에도 이걸 칠지도를 가지고 역사를 왜곡했죠. 역사를 왜곡한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역사를 왜곡한. 분명히 칼 뒷면에 기록이 돼 있어요. 백제왕이 애왕의 이 칼을 하사하니 후대에 계속 전하라. 네 혼자 먹고 떨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니네 후대 왕에도 이걸 전하라고 적혀 있어요. 즉 너네들은 우리나라가 상국으로 모시라는 얘기. 너네도 우리나라의 하국에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칠지도의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일본애들은 이걸 반대로 우리가 상납했다.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역사를 왜곡했던 기록이 칠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자주 왜곡했던 기록이 있다 보시면 돼요. 칠지도가 근초광 때 외왕에게 하사되었다. 침유왕 갑니다. 금구성의 아들로. 자, 두 번째 건 보시면 돼요. 별표 하겠습니다. 동진의 승려 마라난타. 동진의 밑줄 마라난타 밑줄. 불교가 전달되었다. 385년에. 그런데 한산에 절을 창건하고 9개월 만에 사망했어요. 아쉽죠? 안타까운 얘기죠. 자, 침유왕은 불교를 수용한 이유가 뭐 같아요? 나라가 어려울 때 항상 들어온다고. 불교는 이데올로기는 항상 어려울 때. 자기 아버지도 근초왕 때 잘 나갔잖아요. 근데 그 대 이후에 이제 국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불교를 수용해서 많은 사람의 정신을 통일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가져들인 게 동진의 승려 마라난타가 들어왔다. 동진이기 때문에 이 앞전에 잠깐 언급했죠. 남방불교예요? 북방불교예요? 남방불교. 대승불교예요? 소승불교예요? 소승불교. 중생구도가 우선이에요? 개인의 해탈이 우선이에요? 개인의 해탈이 우선이에요. 아셨죠? 그만큼 스님들이 지킬 율법을 굉장히 강조한 불교가 소승불교다. 처음에 마라난타에서 들어왔다. 아신안 갑니다. 아신안 갑니다. 396년 고구려 광해탄의 공격을 받아 한성에 함락당하고 영원히 노객이 되겠다는 맹세를 하였으며 58개성과 700여 촌을 빼앗겼습니다. 그 다음에 397년 애국과의 우호관계를 맺고 태자인 전지를 애교사절로 파견. 이는 고구려를 견제할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정도.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인물은 아니고요. 비유왕 갑니다. 비유왕. 송과 통교 장수왕의 대양 나제동맹에 밑줄을 씁니다. 나제동맹입니다. 나제동맹을 결성했다. 누구하고 했죠? 신라의 눌지 마리깡과 계로왕 갑니다. 북위에 국서를 보내 거절당하였다. 별표합니다. 북위에 국서를 보내 거절하였다. 장수왕에게 아차산상에서 전사했다. 아까 북위는 계속 잡으셨죠? 보시면 여기가 북위죠. 여기 장수왕, 여기 계로왕. 북위에게 이걸 걸사표라 불러요. 걸사표를 보내요. 예교 문서입니다. 예교 문서에 붙이는 이름을 표라고 불러요. 표. 예교 문서 뒤에 표라고 부르고 우리 구걸한다는 얘기 들어보시죠? 구걸한다. 스승사 봐볼까요? 당신네들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당신네들을 평생 스승으로 삼겠다. 대단한 거죠. 예전에는 군사부일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군주와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이다. 그만큼 중요하신 분이다. 내가 스승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군주를 갖다가 우리 아버지처럼 모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장수왕이 계속 남침을 계속 획책하기 때문에 계로왕이 국력이 약한 상황에서 부기의 도움을 받아서 장수왕을 견제하고 싶은 거야. 부기가 계속 장수왕을 좀 괴롭혀달라는 얘기예요. 공격해달라는 얘기. 대신 장수왕은 지금 부기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는 정책이잖아요. 다른 정책을 펼쳤잖아요. 밑에 누가 있어요, 여기? 송에게 뭐 보냈어요, 지금? 말하고 군수물자 보냈잖아요. 여기 견제해달라고. 우리 안 싸울 거니까. 그걸 필요한 거 얘기해내고 계속 보낼 테니까 이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면 계로왕이 이거 보내면 부기가 이걸 수용하겠어요? 남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희생하겠냐고, 전쟁터에 몰아내겠냐고, 자기 병사들, 국민들 사지에 몰아넣진 않겠지. 실패했지. 계로왕의 편지가 유명해졌죠. 편지. SO에서 편지 글이 이렇습니다. 자, 계로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굉장히 사이가 좋은 뿌리, 한 뿌리에 출발했던 민족이라는 거야. 그런데 자기 선대 근초왕 때 공격해서 그 고구려 상대 국가의 왕을 갖다가 죽였어. 그걸 핑계 삼아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건 이치 많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 글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 왕위를 이제 물려받으리 하나 있는데 당신이 타고 다니는 말에 마국간에 그 말이 싸는 똥 치우는 사람을 보낼 거고 이쁘진 않지만 우리 딸이 하나 있는데 당신의 후처로 보내겠다. 공주잖아요. 공주를 한날에 정비관 후처로 보내겠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절박해요 지금 현재. 왕위를 계승할 사람에게 마국간 똥 치우는 사람을 보내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써놓으세요. 살짝 거기 걸사표 적으시고 자신의 아들은 마국간에 똥 치우는 사람, 딸은 후처로 보내겠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문주왕 갑니다. 자, 계로왕이 아차하사서에 죽었다고 그랬죠. 아차하는 순간에 목이 날아갔죠. 그걸 보신 문주왕이 열심히 도망갔죠. 어디까지 도망갔다고요? 공주까지 도망갔다고요. 자, 웅진으로 천도했다. 공주로 천도했다. 드디어 웅진 시대가 왔죠. 웅진 시대가 왔고요. 자, 천도하에 남천 시대를 겸하겠다. 같은 말이에요. 웅진 시대나 남천 시대나. 그리고 문제는 문주왕이 재임 기간이 3년도 안 돼요. 그리고 해씨에게 피살당했어요. 자, 볼까요? 우리 천도라는 얘기 한번 볼게요. 수도를 옮겼다는 얘기가 되는데 수도와 천도가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닙니다.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A라고 하는 도시에서 B라고 하는 도시로 옮기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게 그냥 심플하게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 조직들이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에 인적 구성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봐보세요. 조직이 온다 손 쳐봐요. 천도하니까. 문제는 B라고 하는 도시에 여기에 인적 구성이 기존에 권력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권력 세력이 여기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까는 얘기예요. 대등한 관계에서 얘들이 점령군주 형식으로 오겠어요? 대등하지 않지. 야, 우리 왕도에서 온 사람들이야, 우리는. 우리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주의 기존의 권력자들 어떻게? 섭하지.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몇백 년 동안 털을 잡아놓은 건데 니네들이 와서 우리 상전 노릇 하겠다고? 트러블이 생겨 안 생겨?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공주 시기는 왕들이 단명할 수밖에 없어요. 즉 암살, 시해가 끊임없이 반복돼. 그 첫 번째가 문주왕이 죽게 되는 거예요. 문주왕이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되는 겁니다. 자, 봐볼까요? 문주왕이 봐봐요. 475년부터 477년이잖아요. 그 사이에 또 하나 또 있어야 할 거 아니야. 477년부터 479년 사이에 하나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 사이에 하나 들어가는 사람이 삼근왕이에요. 이 사람도 피살돼요. 왜요? 이거예요. A라는 도시의 사람들과 B라는 도시의 사람들이 충돌이 일어나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권력 다툼은 결과적으로 뭐야? 자기 편의 사람을 왕으로 옹립하고 싶은 거겠지.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분이 끊임없이. 삼근왕도 단명을 하게 돼요. 총 우리 웅진 시기의 왕이 몇 명이에요? 지금 했던 문주왕, 삼근왕, 동성왕, 뒤에 나올 뭐야? 무령왕, 성왕. 성왕은 웅진에 살다가 다시 천도에서 사비로 옮겼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총 5명이 웅진식이 왕이라 보시면 돼요. 웅진식이 왕이라 보시면 돼요. 자, 이 세 분들은 다 단명입니다. 네, 암살에 가까운 신하들에서 시해를 당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령왕과 성왕만이 제대로 이제 정치를 이루었다 보시면 돼요. 자, 동성왕 보겠습니다. 동성왕. 신라 소지왕과 결혼동맹을 맺었다. 탐나를 복속했다. 탐나를 복속했다. 그리고 제가 가로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탐나를 처음으로 제주도라 사용했다. 이거 5년 전 기출문제예요. 써놓으시죠. 5년 전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시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탐나를 제주도라고 명칭을 변경해서 불렀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또는 고려 조선 얘기를 지문을 만들어놔요. 그 중에 하나 고려시대의 내용을 선택지를 고르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제주도에 대한 부분 다 알아요. 그죠? 그러나 언제부터 그 명칭이 탐나에서 제주도로 바뀐 걸 몰라요. 제가 물어보면 다 몰라요. 아이가 책에다 그냥 명기시켰어요. 제가 이번에 쓰면서 이거 명기하자, 기록하자. 이게 선택지 고를 때 쉽게 골라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갑니다. 자, 무령왕 가겠습니다. 무령하고 성왕은 일단 기본적으로 별표를 한 4개 정도 하셔야 됩니다. 무령하고 성왕 일단 기본적으로 별표, 출제 빈도수 가장 높다고 봐야 돼요. 자, 무령왕 가겠습니다. 왕권 강화해서 동성왕을 살해한 백시 귀족을 숙청했다. 동성왕의 경호실장, 경호실장이 백시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 경호실장 백시가 동성왕을 시해했어요. 그리고 경호실장 백시는 산성에 올라가서 여기서 항전하고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는 거지. 무령왕이 왕이 올라간다고 어떻게 가장 먼저 어떻게 이해를 어떻게 해야 처리해야 되겠지. 그죠? 그렇잖아요. 전임 왕을 죽였던 백시를 갖다가 제일 먼저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왕을 살해한 백시 귀족을 숙청했다. 두 번째 22담로 별표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지방의 22담로는 특별 행정구역을 설치하여 왕족을 파견해 지방 세력을 견제했다. 지방 세력 견제입니다. 22담로 22담로 이 담로에서 유래한 게 지금 우리나라도 쓰고 있어요. A라고 하는 집과 A라고 하는 아파트와 B라는 집과 B라는 아파트를 경계할 때 벽돌 쌓는 걸 뭐라 불러요? 이걸 담이라 부른다고. 여기서 유래됐다고.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이 담로 이렇게 유래했다고 보시면 돼요. 즉 지방행정조직에 자기 측근 사람들 전부 다 파견하게 돼서 안정화를 깨하기 위해서. 지방 세력을 통제할 목적을 만든 게 22담로다. 그 다음에 양가 교리 별표입니다. 중국 남조의 양의 사신을 파견, 예교관계를 강화하고 양으로부터 백제 제군사 영동대장군의 밑줄 그었습니다. 영동대장군에 봉해졌다. 영동대장군에 봉해졌다. 선택지에 나올 거예요. 4번 일본의 단양에와 고안물을 파견하여 애와 교류하여 백제 중흥기를 마련하였다. 5번 양나라의 사신을 통해 고구려를 깨뜨려 다시 동이의 강국이 되었다고 천명했다. 그 다음에 6번 대가야를 압박하였다. 섬진강 하구의 하동 지역인 대사진, 다사진까지 탈취하여 대가야를 압박, 애와의 교류에 유리한 거점을 확보했다. 섬진강 하구까지 점령하게 됐다. 그 다음에 무령왕 가겠습니다. 무령왕릉에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무령왕릉. 자, 1971년에 발굴됐습니다. 경찰 시험 문제 나왔죠. 몇 년에 발굴했는지 말장난 쳤죠. 경찰 시험 문제. 오답률이요. 90%. 경찰 시험 문제 이렇게 약간 좋게 표현하면 디테일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더티한 문제가 좀 나옵니다. 선생들이나 알지 학생들이 얼마나 알겠어. 이런 기억하겠어요. 그죠? 발굴한 연도까지 다 안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굉장히 경찰 시험 문제 이렇게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가끔. 자, 1971년에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이미 기출된 거니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죠. 공주 송산리 구분입니다. 송산리 밑줄 그었습니다. 공주 송산리 구분해야 됩니다.
부여의 능산리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걸 물어봐요. 공주, 송산리, 부여의 능산리 헷갈리면 안 돼요. 동네 이름. 자, 송산리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연화문 벽돌, 연화문이 연꽃 모양의 벽돌이 발견되었다. 연꽃 모양의 벽돌이 발견되었다. 그게 벽돌 무덤으로 구성돼요. 양나라의 대표적인 무덤 형태인 벽돌 무덤 형태를 띠고 있더라. 그 다음에 중국 남조 양나라의 양식으로 금관식과 지석 밑줄 그었습니다. 지석. 현존 최고의 가장 오래된 지석이라는 거죠. 무령왕릉 문을 열었더니 여기에 지석이 있습니다. 즉 돌에다가 비석에다 글을 새겼다는 거예요. 지석에 처음으로 자기가 몇 년에 죽었으면 사망 얘기를 싣고 있고 본인 이름은 사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본인 이름이 사마예요. 그래서 삼국시대 고구려백 신라 왕 중에 유일하게 본인의 이름을 남긴 사람이 무령왕이에요. 나머지 왕들은요 그냥 다 추측일 뿐이에요. 신라 가면 선덕왕릉이 있던데요. 미추왕릉도 있고요. 이정표 다 있던데요. 있어요. 저도 가봤으니까. 단 추정이에요. 삼국왕조 유일하게 본명을 쓰신 분이 무령왕입니다. 지석에 본인 이름을 처음으로 기록했다. 유일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지석이다 보시면 돼요. 가장 오래된 지석이다. 석수 바로 옆에 석수를 이제 제가 안 잡아왔죠. 그 상상의 동물입니다. 석수는요. 상상의 동물 석수 돌석자 짐승수자 그 해태처럼 생긴 것처럼 조그만 게 여기에 딱 웅크려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입구문이에요. 입구문을 여는 순간 얘가 딱 지키고 있는 거야. 즉 밖에서 들어오는 불길한 기운들을 얘가 다 잡겠다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경복궁에 가면 그 해태상 있잖아요. 그런 역할이라 보시면 돼요. 또 해태도 우리가 보면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그죠? 네, 실존하는 동물이 아니듯이 석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어디서 가져온 거죠? 다 양나라의 묘제에서 그대로 똑같이 가져온 거예요. 양나라의 묘제가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양나라의 교류를 통해서 양나라의 무덤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여기 와서 이 무덤을 만들었을 것이다 추측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청동 제품, 그 다음에 양나라의 양나라의 동전에 밑줄 그었습니다. 동전. 무덤에서 동전이 발견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직권이다 보시면 돼요. 매직권을 나타내고 있다. 매직권이란 결과적으로 도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시면 돼요. 도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봐볼까요? 매직권이란 내가 묻히고자 하는 이 땅을 갖다가 샀다는 것이야. 살 몇 자입니다. 이건 땅지자죠. 묻히고자 하는 땅에 내가 이 땅을 사서 묻힐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이게 도교와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죽을 때는 매직권, 즉 지신에게 신고한다는 뜻이야. 땅의 신에게 신고하고 내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양날의 동전이 거기에 놓여 있다. 내가 지신에게 땅값을 지불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도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게 이제 금송관입니다. 일본산 금송관입니다. 금송관입니다.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노란색 나무예요. 네. 소나무보다 조금 좀 특이하게 생긴 나무가 있어요. 이건 일본산이에요. 무조건 일본에서만 자라는 나무라 보시면 돼요. 일본에서도 왕실에서 쓰는 주로 쓰는 목재들이에요. 왕실에서 쓰는 아주 중요한 목재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근초고 왕 시기에 시실 넣는 목관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 시기에 일본과도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 금송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죠? 빨리 우리도 일본과의 관계가 호전돼야 할 때도 좀 걱정입니다. 성황 가겠습니다. 성황.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했다. 그리고 국호를 남부여라 칭했다. 남부여라 칭해 밑줄 그었습니다. 네, 남부여. 그래서 오늘날의 그 사비를 갖다 오늘날의 부여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이걸 영원히 칭한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칭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칭한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남부여라고 칭했다.
왜 남부유라고 했을까요? 자기들 누구의 후손이라고 보는 거죠? 저 위에 있는 나라? 송화강 주변에 있는 나라? 부여의 후손이라는 표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부여적인 후손을 갖다 증명하겠다. 제도 정비. 육자평 제도를 개편하여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12부, 내간 12부, 예간 10부, 22부를 확대 정비했다. 22부를 밑줄 긋습니다. 그러니까 22부와 22담로를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무령왕은 22담로가 되는 거고 성왕은 22부의 중앙관제가 만들어졌다.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진 거니까 새로운 관제가 필요하겠지요. 그 다음에 수도를 5부, 지방을 5방의 행정구역으로 나눴다. 수도를 5개 부로 나뉘었다. 요즘 치면 무슨 구, 무슨 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에. 그 다음에 불교지는 겸익 밑줄 긋습니다. 겸익 밑줄 긋고 별표합니다. 겸익을 등용하여 불교를 수용하였고 겸익하면 거의 대부분 성황을 물어볼 거예요. 놀이사치계를 일본에 보내 불교와 불상을 전파해. 놀이사치계 밑줄 긋고 별표합니다. 놀이사치계.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놀이사치계는? 억양성을 보고 일본 사람 같으죠. 근데 백제 사람이에요. 지금 얼마 많이 남아있지 않은 백제어 중에 하나가 놀이사치계예요. 놀이사치계를 일본에 보내어 불교, 불상을 전파했다. 이 두 분 스님 나오시면 거의 대부분 성황식이 물어보는 나제동맹 결렬. 가장 많이 나온 부분 지금까지 나제동맹 결렬, 별표. 신라 진흥왕과 동맹하여 일시적으로 한강 하류를 회복하였으나 진흥왕의 배신으로 신라에 다시 빼앗기게 되었다. 이에 승왕은 열을 받아 대가야 및 일본과 합세하여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공격하였으나 결국 김무력 장군에게, 김무력은 김주신 장군의 할아버지세요. 금강가의 왕자입니다. 금강가의 왕자 김무력 장군이 중심이 되어 관산성에 밑줄 긋습니다. 충청북도 옥천군에 있는 관산성에서 패하게 됩니다. 누가요? 누가 패하게 됐어요? 성왕이요. 성왕이 패하게 되겠어요. 이게 관산성 전투라고 합니다. 이로써 120년간에 걸친 나제동맹은 결렬되었고 백제는 가야에 대한 영향력을 잃게 되었고 향후에 성왕 이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까지,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전쟁을 했다.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냐면 성왕을 죽였잖아요. 그죠? 매복에서 기습해서 공격 죽인 건데 이렇게 했어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보통 수습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 뭐 세월호도 마찬가지, 이번에 뭐 헝가리 뭐 거기도 마찬가지,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 지내는 게 우리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몫이잖아요. 그럼 왕이 전쟁에 나가 죽었다면 그 시신을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해수하고 절차에 따라 장례식을 치러주는 게 가장 예의잖아요. 장례예법이잖아요. 근데 신라인들이 좀 오버한 게 있어요. 목을 자르고 시신을 훼손해 버렸어요. 그리고 시신을 경주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 시신을 되돌려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을 누군가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게 이성을 잃게 되는 거지. 이게 이성을 잃은 게 이제 백제 멸망할 때까지 이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핑계를 계속 끊임없이 신라와 전쟁이 이루어졌다 보시면 돼요. 네. 그겁니다. 그래서 성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덕왕 보겠습니다. 이덕왕. 신라 정벌에 반대한 귀족들의 정치적 식권을 장악하면서 왕권이 약화됐습니다. 지친 거죠. 계속 신라 공격하는데 귀족들의 재산과 군사를 다 내놔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반발이 있었겠죠. 왕흥사를 건립하여, 왕흥사 밑줄 긋습니다. 왕흥사를 건립하여, 완성은 물론 무왕 뜻이지만 유물로는 그 왕흥사의 유물로는 창왕명 석조사리감이 출제됐다. 밑줄 긋고 기출 적습니다. 경찰 기출입니다. 경찰 기출. 경찰에 기출됐습니다. 창왕명 석조사리감. 즉 문화재를 던져주고 앞뒤 선후관계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창왕명 석조사리감. 창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왕 시기에 왕흥사를 건립하고 어떤 연유로 누가 돈을 내서 그 건물을 지었는지 그 사리에다가 그걸 전부 다 기록해 놨어. 이런 이거 한번 빌려줘봐요. 네. 이걸 뭐라 그러지? 템블. 자, 이게 사리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사려 생각 안 나면 여기다 글을 적어. 글씨를 적어서 여기다 집어넣었어. 딸똘똘 말아 집어넣었어. 그걸 필요한 물건에 집어넣어놨어. 일종의 그 타임캡슐이라고 보시면 돼. 쉽게 얘기해서 타임캡슐. 이걸 집어넣고 거기다 넣어놨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후대에 사람들이 이걸 발굴하게 되면서 이걸 발견하게 된 거야. 방송에도 나갈 텐데 이게 창왕용 사리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창왕용 사리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됐다. 아셨죠? 네, 창왕용 사리감. 경찰에는 창왕용 사리감이 이덕왕 때 만들었습니까? 뭡니까? 이거 물어본 게 아니고 문화재를 여러 개 던져주고 앞뒤 선후관계 순서를 물어본 거야. 그래서 문화재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앞으로 공부해야 할 대상이 되지 않겠나. 자, 7세기 백제갑니다. 무왕입니다. 서동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서동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신라와 자주 충돌했고요. 관륵을 일본에 보내 천문, 지리, 역법, 불교를 전달했다. 관륵에 몇 줄 볼까요? 관륵. 일본에 보내 천문과 지리와 역법과 불교를 전달했다. 그 다음에 미륵사 왕응사를 건립, 완성입니다. 여기는 완성이죠. 시작하신 분은 아까 이덕왕이었고요. 완성됐습니다. 미륵사 왕응사를 건립했다. 익산으로 천도 계획이 실패했다. 우리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무왕의 부인은 누구예요? 선화공주.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라고 부르죠. 근데 이게 정사로 굳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삼국유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학계에도 보니까. 서동 훗날 무왕이 되죠. 네. 일명 이걸 노래를 부르면 뭐가 되는 거죠? 서동요가 되는 거죠. 말을 캐서 생활하는 서동은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를 매일 밤마다 꼬드겨서 데이트하고 새벽에 자기까지 기갓길에 서동이 데이트하고 신라 진평왕이 사는 신라까지 매일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걸 노래를 불러서 어린아이들에게 소문나게 만든다고요. 서동과 선화는 매일매일 만나서 데이트하고 밤늦게까지 데이트하고 돌아간다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지금 21세기 관점을 보면 이건 19금 영화예요. 왜 새벽에까지 데리고 있어? 1시간 데이트하고 빨리 보내줘야지. 그죠? 자, 현재적인 시각에서 색다른 분석을 한번 해본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데이트하고 난 다음에 매일 데이트하고 난 다음에 금괴를 갖다 매일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아니야, 우리 동 너무 많아 흔해. 니네 동네 필요할 것 같아. 즉 한심작전이야. 여성을 꼬시기 위한 한심작전을 쓰고 있어. 이게 서정의 내용들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요. 둘이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잘 먹고 잘 살은 거야.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뭐죠 이게? 과정과 결말의 소설 방식으로 쓰고 있죠. 이와 같은 역사 소설 방식을 우리 뭐라고 했어? 첫 수업 시간에? 기사 본말체예요. 근데 기사 본말체는 아니고 엄격히 따지면 기사 본말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사 본말체와 유사하다. 기사 본말체와 유사하다. 이게 이제 익산에 가면 뭐가 있냐면 쌍능이 있어요. 쌍능이 이제 소문난 게 선화공주하고 같이 묻혀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능이 두 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는 무왕거고 하나는 선화공주 거라고 하는 게 정설이었어요. 그래서 발굴했어요.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보고 가면 레포트가 안 나오네요, 지금. 네.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이제 무왕과 관련된 전설들입니다. 선화공주와 전설들입니다. 근데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진평왕은 셋째 딸이 없어요. 복잡하죠? 삼국유사는 셋째 딸이고 삼국사기는 진평왕이 셋째 딸이 없어요. 딸 둘밖에 없어요. 이거 복잡해지는 거야, 이러니까. 전설을 믿어야 될지 삼국사기 기록을 믿어야 할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삼국유사를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삼국사기를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셨죠? 정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서동에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면 일단 무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선택지로 골라내시면 돼요. 의장 볼까요? 마지막에 이제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642년 왕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신라를 공격하여 40여 성을 항복시키고 같은 해 8월은 장군 윤충을 시켜 대야성 밑줄 긋습니다. 대야성. 오늘날 경상남도 합천이죠. 대야성을 공격. 김춘추의 사이 김품석의 가족을 몰살시켰습니다. 여기에는
김춘추의 사이인 품석하고 그의 딸이 여기서 죽게 돼요. 딸이 죽게 돼요. 그 결과 훗날 김춘추는 이제 백제에게 이제 오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넓게 가면 이제 삼국의 통일까지 가는 과정을 겪게 돼요. 이건 제가 식사하고 이제 과정을 한번 얘기할게요. 삼국 통일 과정을. 자, 이 김춘추의 사이가 김품석인데, 이 대야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성은 아니에요. 호락호락한 성은 아닌데, 이 대야성 내에 배신자들이 발생하게 돼요. 얘네들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오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백제군들이 대야상을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자, 이 사이인 김품석이 왜 이런 이 배신자들이 발생하게 되느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권력을 잡았던 김품석이 대야상에서, 문제는 여기에 희하 장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희하 장수들의 한심을 사지를 못했어요. 즉 한심을 사지 못했다. 하물며 좀 얘기하고 싶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희하 장수들의 부인들을 겁탈해요. 장군이. 그것도 신라의 최고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인 누구의 사이가? 김춘추의 사이가. 그럼 희하 장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건 장군이 아니지, 인간도 아니지.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 탈을 수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 장군을 따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야성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과 품석과 그 다음에 그의 딸까지 같이 죽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김춘추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딸과 사이가 죽은 게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죠?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김춘추가 훗날 이제 삼국 통일까지 가는 과정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보시죠. 고구려와 함께 당항성을 공격한 적도 있다. 당항성 밑줄 보시고 앞에 별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의자왕은 고구려와 함께 당항성을 공격하여 점령한 적도 있다. 당항성은 오늘날의 경기도 화성시에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이기도 하고요. 삼국이 서로 한강을 차지하려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당항성을 확보할 목적이다. 왜? 당나라로 가는 직접 교통로로 보시면 돼요.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당연합군에서 결과적으로 의장은 멸망당하게 말았다. 의장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생포돼서 당나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당나라에 끌려갔던 백제 왕과 왕족들, 귀족들 상당수가 당나라에 가서 고위 관직을 차지하게 돼요. 즉 당나라는 예국 군대라든가 그 다음에 예국의 고위 관료 왕족들을 안는 정책을 펼쳐요. 즉 포용 정책을 펼쳐요. 포용 정책을 펼칩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왜 이걸 하냐면 우리 이거 다음 시간에 보면 부흥운동을 할 거거든요. 부흥운동 할 때 흑지상지 같은 사람이 부흥운동 할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았다면 어디에 있는지, 흑지상지가 부흥운동을 하다가 다시 실패하고 당나라로 다시 돌아가. 당나라로 돌아가. 이게 시험 문제 이게. 시험 문제라고. 당나라의 포용 정책을 알아야만이 왕실 사람들과 귀족들과 장군들이 다시 당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 고위 관직을 차지하겠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죠. 이거 하고 끝내죠. 효성과 오해 끝나서 그 기록에 가면 해동증자라고 칭해집니다. 해동은 우리나라를 얘기한 거죠. 바다 동쪽이니까. 증자, 우리 뭐 맹자, 공자 할 때 증자는 효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성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장을 해동증자라고 택했다. 그 이유는 무왕이 굉장히 집권 기간이 길어요. 의장이 장남이에요. 세자가 책봉됐어요. 그럼 왕위를 계승하려고 치면 큰아들 입장에 어떻게 할까요? 둘째, 셋째 동생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효자 잘해야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 조금이라도 빗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자 자리를 찬탈될 수도 있어요. 둘째, 셋째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왕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효도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뭐 타고났겠죠. 효도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해동증자 부분에 별표 하나 하세요. 의장을 해동증자라고 표할 정도로 효성이 지극했다 정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후 수업 식사하고 뵙겠습니다. 자, 식사하고 뵙겠습니다.